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쯤은 쉼표가 필요합니다. 그 쉼표를 찾아 나선 60대 박인규 씨. 평범한 일상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그는 모든 걸 걸고 작은 가게 쉼표를 열었죠. 하지만 그 선택은 예상치 못한 기쁨과 고난을 동시에 가져왔습니다. 과연 그의 인생 이막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지금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박인규 씨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조용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죠. 23세 구청 공무원으로 입사한 그는 30에 넘게 같은 동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점심시간을 지켜냈습니다. 퇴직식을 하던 날에도 그는 별말 없이 감사장을 받아들고 동료들의 박수를 들으며 고개를 살짝 숙였을 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제 좀 쉬세요. 여행이라도 다니셔야죠. 사람들은 예의로 말했지만 진심으로 그의 이후를 궁금해하진 않았습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해 저녁 6시에 퇴근하는 일상. 그 리듬이 끊어진 그 순간부터 박인규 씨는 서서히 세상에서 지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가정을 꾸렸고 아내는 5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친구들은 퇴직 후에도 골프나 등산, 병원 순례를 하며 노년을 즐긴다고 말했지만 그에게는 별다른 재미가 없었습니다. 집안에는 아내가 생전에 정리해둔 사진첩과 먼지 쌓인 LP판 몇 장, 그리고 만화책 몇 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좋아하던 조용필 LP를 꺼내어 턴테이블에 올려보곤 했습니다. 음악은 여전했지만 듣는 사람은 많이 바뀌었죠.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그러던 어느 날 장남이 찾아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기보단 좋은 요양시설도 많대요. 그 말은 박인규 씨의 마음에 조용히 금을 내었습니다. 요양원. 그는 아직 스스로 식사도 잘하고 버스도 탈 줄 알며 기력도 남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보호받을 나이라고 여긴 거였죠. 며칠 뒤 오래된 옷장을 정리하다가 그는 문득 눈길을 멈췄습니다. 그곳엔 예전에 모아둔 만화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아내와 자주 갔던 책방에서 사들였던 오래된 단행본들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낡은 LP판 몇 장. 그 순간 그는 묘한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 이 만화책들과 LP를 모아 한 공간을 만든다면 어떨까?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이 쉬어가는 그런 곳. 사람들이 스마트폰 속 세상에 갇혀버린 지금, 그는 더 아날로그적인 무언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감성이 흐르고 커피 향이 퍼지고 누군가 잠시 앉아 숨 고를 수 있는 공간.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일은 전에 내 이름을 건 가게 하나쯤은 열어봐야 하지 않겠어. 그날 밤 그는 책상에 앉아 노트를 꺼냈습니다. 맨 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인규의 음악다방 겸 만화방 기획안. 심장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오래 잊고 있었던 살아있다는 감각이었죠. 그의 노년은 조용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시작된 이 하루는 아주 새로운 이야기를 예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인규 씨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간 곳은 시내 외곽에 있는 오래된 상가 건물이었죠. 지나가는 사람도 드문 그 골목 끝자락, 한동안 비어있던 작은 점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문에 먼지가 가득했지만 햇빛이 잘 들었고 골목 끝의 고요함이 이상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 괜찮네. 그는 중얼이며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점포 주인은 40대 초반의 무뚝뚝한 남자였습니다. 예전엔 포장마차 같은 거 하던 곳이에요. 수도는 좀 오래됐고요. 임대료는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는 임대료를 들으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죠. 비싸진 않네. 월세 내고 간판 만들고 인테리어 해볼 만하겠는데. 그날 저녁 그는 장남과 며느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죠. 가게 하나 하려고 한다. 만화책이랑 음악 틀 수 있는 작은 공간으로. 아들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장난이세요? 이 나이에 무슨 장사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손님이 오겠어요? 그냥 여행이나 다니세요. 박인규 씨는 침묵했습니다. 자식들의 반응은 어쩌면 예상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속이 쓰렸죠. 아들이 말하는 그냥이라는 단어가 그의 오랜 인생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치매 검사는 받아보셨어요? 요즘 헛된 망상으로 뭔가 시작하려는 어르신들도 많다는데. 그 말에 박인규 씨는 웃지도 화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물컵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거라. 내일 아침도 일찍 일어나야 해서. 자식들이 돌아간 뒤 그는 방 안 조명을 끄고 거실 한켠에 앉았습니다. 창밖에서는 고요한 밤 공기가 흘렀고 LP 하나를 턴테이블에 올렸습니다. 그 겨울의 찻집이 흘러나왔습니다. 가사를 곱씹을수록 그가 꾸고 있는 작은 공간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며칠 후 그는 헌책방과 중고 가구점, 오래된 레코드 매장을 돌아다녔습니다. 한 권 모은 만화책, 다른 가죽 소파, 아날로그 시계. 자신의 가게에 어울릴 것들을 천천히 모아가기 시작했죠. 시간은 느렸지만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자식들이 반대해도 세상이 비웃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이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도전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남은 인생의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나한테도 내 이름 걸 자격은 있지 않겠나. 그는 거울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렇게 박인규 씨의 재임하기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본격적인 준비와 실행이었습니다. 그가 가꾸는 공간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게 될지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확실함이 오히려 그를 설레게 만들었죠. 그 설렘은 젊은 날 그가 처음 공무원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느꼈던 그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박인규 씨는 가게 계약을 마친 뒤 첫날부터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공간은 오래 방치된 탓인지 구석마다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저분한 그 벽마저 따뜻한 색으로 칠할 생각을 하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손수걸레질을 하며 중얼거렸죠. 이 안에 음악이 흐르고 책 냄새가 퍼지면 참 좋겠지. 벽을 칠하고 나무 선반을 조립하고 책장 하나하나에 직접 만화책을 채웠습니다. LP판을 정리하고 아내가 생전에 사용하던 커피 드립 기계를 닦아 선반에 올려두었습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가게는 그만의 방식으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박인규 씨를 달가워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가게 옆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떡집을 운영하던 김 여사가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가게 공사 소음이 불쾌하다는 듯 연신 눈살을 찌푸렸고 동네 어르신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분 자식들한테 외면당했다면서요? 무슨 가게를 해요, 가게를. 아니, 만화책이랑 음악이라니.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데 가요. 동네엔 금세 소문이 퍼졌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노후에 돈을 흥청망청 쓴다는 둥. 자식도 안 찾는 가게에 누가 가겠냐는 둥. 박인규 씨는 담담한 얼굴로 들었지만 마음속은 불편하게 일렁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근처 커피숍에서 잠시 쉬며 인테리어 자재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휴대전화로 가게 사진을 정리하고 있는데 맞은편에 앉은 대학생 2명의 대화가 들렸죠. 저기요, 옆 가게 뭐 들어온대. 몰라. 뭐 노인 카페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무슨 만화책 카페래. 헐, 대박. 우리 시대가 아니네. 그 말에 그는 슬그머니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말. 그 말이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그날 밤 그는 혼자 가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아직 간판도 없었고 창문에는 붙인 종이 한 장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엔 조명이 따뜻하게 들어와 있었죠. 그는 조용히 LP 하나를 틀었습니다. 조용필의 친구여가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친구여, 내게 힘이 되어준 너여. 그 가사처럼 그는 이 공간이 누군가의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조롱에도 편견에도 흔들리지 않을 무언가를 만들고 싶었죠. 다음 날 그는 붓을 들었습니다. 외벽에 직접 이름을 적기로 마음먹었죠. 벽돌 하나하나가 닳도록 자신을 채워온 이 가게. 그 이름을 그는 오래 생각한 끝에 단 한 줄로 적었습니다. 박인규의 쉼표. 지친 사람들이 잠시 멈춰 숨 고를 수 있도록. 그가 살아온 인생도 이 가게도 거기에 딱 맞는 말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쉰 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마침내 이름 없는 가게는 세상에 자신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문을 연 첫날 박인규 씨는 특별한 홍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플래카드를 걸지도 않았고 SNS에 사진을 올리지도 않았죠. 그저 한쪽 벽면에 오래된 만화책들을 가지런히 꽂고 조용한 재즈 음악을 틀어놓았습니다. 커피 냄새가 은은하게 번졌고 오후의 햇살이 널찍한 창으로 들어와 나무 테이블 위를 부드럽게 덮었습니다. 그는 앞치마를 두르고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죠. 손님이 오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저 이 공간이 살아 숨 쉬기 시작한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그런데 오후 3시쯤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삐걱 소리와 함께 들어온 사람은 짙은 회색 재킷을 입은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조금 주춤한 걸음으로 안을 훑어보던 그는 박인규 씨와 눈이 마주치자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여기 커피 파는 곳인가요? 그 질문에 박인규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커피도 있고 책도 있습니다. 앉으셔도 돼요. 남자는 어색한 걸음으로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주문은 진한 아메리카노 한 잔이었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동안 박인규 씨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나가시다가 들어오셨나요? 네. 사실 이 근처 병원에 왔다가 잠시 걷다 보니 여기가 보여서요. 커피를 내어놓자 남자는 감사의 인사를 건네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시간이 흐르는 동안 박인규 씨는 LP를 한 장 꺼내어 턴테이블에 올렸습니다.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가 조용히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그 음악을 들으며 남자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요즘 항암 치료를 받고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게 괴롭더라고요. 그냥 이곳이 참 조용해서 들어와 봤어요. 그 말에 박인규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지만 그 눈빛엔 묵묵한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자는 말없이 책장 쪽으로 걸어가더니 어린 시절 보았던 공포의 외인 구단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책을 펼쳤고 오래된 종이, 냄새와 음악, 그리고 커피 향이 뒤섞인 공간에서 한참 동안 그렇게 머물렀습니다. 가게를 나서기 전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여긴 참 좋네요. 여기 오니까 그냥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박인규 씨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들러주세요. 커피는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남자가 떠나고 박인규 씨는 한참 동안 텅 빈 테이블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다이어리를 꺼내 날짜를 적고 이렇게 써내려갔습니다. 첫 손님. 이름 모를 중년 남성. 커피 한 잔, 책 한 권, 이야기 한 줌. 그의 가게의 쉼표는 그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쉼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이, 이 공간이 누군가의 삶에 꼭 필요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걸요. 쉼표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루에 손님이 한두 명 올까 말까, 간판도 작고 SNS도 없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박인규 씨는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청소를 하고 커피를 내리고 책장 정리를 하며 그 자리에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하지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티셔츠에 후드티를 걸친 젊은 여성이었죠.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잠시 눈을 이리저리 굴리다 작게 말했습니다. 여기 혹시 쉼표 맞죠? 박인규 씨는 반가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여성은 휴대전화를 흔들며 웃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봤어요. 익선동에 이상한 카페 있다고. 커피는 진짜고 만화책은 추억이고 사장님은 시처럼 말한다고요. 그 말에 박인규 씨는 잠시 멋쩍게 웃었습니다. 시처럼 말한다는 건 아마 말수가 적어서 그랬겠죠. 여성은 자리에 앉아 카페라떼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는 책장 앞에서 드래곤볼을 꺼내더니 조용히 웃으며 말했죠. 진짜 어릴 때 이거 좋아했어요. 아빠랑 둘이서 이 책 때문에 싸운 적도 있었는데 그땐 몰랐어요. 아빠가 왜 그렇게 이걸 좋아했는지. 그녀는 책을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옆자리에 이번엔 청년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 또한 여기 그 만화 카페 맞냐며 웃으며 들어왔고 곧 쉼표의 조용한 공간에 젊은 목소리들이 하나둘씩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쉼표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궁금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커피 맛과 책장의 온기에 반해 다시 찾아오고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서 입소문은 점점 퍼졌습니다. 물론 모두가 반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떡집 김 여사는 손님들이 가게 앞에서 사진을 찍거나 조용한 동네 분위기를 깨는 걸 못마땅해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왜 저리 시끄러워요? 여기 어르신들 조용히 살던 동네인데. 그 말에 박인규 씨는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끔 김 여사의 손녀가 쉼표에 몰래 들어와 만화책을 보곤 했습니다.
그녀는 달려라 한이를 손에 들고 조용히 테이블에 앉아 있었죠. 그리고 어느 날 김 여사도 따라 들어와 딸에게 말하듯 꾸짖었습니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손녀는 말없이 책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가 어릴 때 보던 거라며 여기 있으니까 그냥 좋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김 여사는 처음으로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나무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책장 가장 아래 칸에서 오래된 잡지를 꺼내 들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날 밤 박인규 씨는 아내의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984년의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해 여름 아이들과 함께 앉아 보물섬을 읽고 있던 가족 사진. 그 웃음 속엔 지금의 쉼표와 닮은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가게 앞엔 젊은 사람들과 중년 부부, 그리고 동네 어르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세대가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달라도 이 작은 공간에선 잠시나마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만들고 싶었던 가게였습니다. 쉼의 공간, 세대와 사연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 그냥 사람이 되는 곳. 그리고 그는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여기가 동네의 이야기가 되기 시작했다. 초여름의 어느 날 오후 박인규 씨는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론 작게 핀 수국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가게 안엔 LP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재즈가 공간을 적셨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조금 더 한산했습니다. 그는 책을 읽다가 슬쩍 졸기 시작했고 그때 가게 문이 조심스레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녀 2명이 들어섰습니다. 표정이 어딘지 익숙한 듯 생경하고 움직임은 뭔가 의도된 듯 조심스러웠죠. 사장님 맞으시죠? 저희는 지역 케이블 방송국의 프로그램 팀인데요. 이 쉼표를 소개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박인규 씨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카메라에 나설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하필 저희 가게인가요? 여성 PD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꽤 났더라고요. 그리고 세대가 소통하는 책방 카페라니 요즘처럼 단절된 시대에 의미가 깊잖아요. 그 말에 박인규 씨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쉼표에는 조명과 카메라, 마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단출했던 공간이 낯선 장비로 가득 찼고 늘 조용하던 가게에선 반복된 리허설과 촬영 지시가 오갔습니다. 사장님, 저쪽으로 걸어오시면서 커피 내리는 장면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박인규 씨는 어색한 표정으로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더 이상 느긋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방송이 나간 날. 다음 날 아침 가게 앞엔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어제 그 방송 보고 왔어요. 여기 진짜 만화책 그대로 있네요. 사장님 진짜 실제로도 그 말투 쓰시는구나. 한쪽에선 셀카를 찍는 사람들, 카메라 들이대며 구석구석 영상을 찍는 유튜버들. 박인규 씨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고맙기도 했지만 불편함도 엄습해왔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지키고자 했던 쉼은 어느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책장 앞에서 조용히 책을 읽던 이들 대신 인증샷만 찍고 나가는 이들이 늘었습니다. 어느 날 단골이 어떤 중년 남성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젠 여기 와도
쉴 수가 없네요. 예전처럼 조용했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그 말이 박인규 씨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밤 그는 가게의 한 구석에서 조용히 아내의 사진을 꺼내어 말했습니다. 나 너무 들떠버린 걸까요? 당신이 말했지요. 조용히 단단하게 가라고. 근데 사람들 앞에 서니까 괜히 불안해졌어요. 나답지 않게 말이죠. 그날 이후 박인규 씨는 가게 앞에 작은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쉼표는 쉼을 위한 공간입니다. 사진 촬영은 테이블 착석 후 조용히 부탁드립니다. 이곳에서 커피보다 더 소중한 것은 시간입니다. 그리고는 방송사에 조심스럽게 연락을 했습니다. 추가 촬영이나 후속 출연은 정중히 사양하고 싶다고 말이죠. 그는 다이어리 한 구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쉼은 지켜내는 것. 쉼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느끼는 것. 이제 그는 다시 그가 만들고자 했던 공간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비록 대중의 시선은 멀어질지라도 진심은 남는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인규 씨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 준비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건물 주인으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인규 씨, 미안하지만 이번 달 말까지 가게를 비워주셔야 합니다. 말끝에 건물주는 사업 확장 계획을 이야기했지만 박인규 씨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가게 쉼표는 단순한 상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엔 그의 삶의 이야기와 이웃과 손님들이 함께 쌓아온 추억이 담겨 있었죠. 어느새 쉼표는 지역의 작은 명소가 되었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자리 잡은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한 장 앞에선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혼자 고민했습니다. 이 나이에 어디서 다시 시작해야 할까? 자식들도 내 가게에 큰 관심이 없는데 누가 도와줄까? 고민 끝에 그는 가까운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거 그냥 포기하고 남은 돈으로 조용히 여행이나 다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친구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인규야, 그건 내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만드는 쉼표가 왜 중요한지 잊지 마라. 그날 저녁 그는 가게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새 쉼표의 벽에 걸린 그의 손글씨 간판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쉼표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다. 이걸 포기할 순 없지. 박인규 씨는 결심했습니다. 임대료 협상에 다시 나서고 지역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며 대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는 동네 카페 사장님, 이웃 상인들, 단골 손님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부탁했죠. 뜻밖에도 많은 이들이 힘을 모아주었습니다. 온라인 청원부터 지역신문 기사, 심지어 방송 제작진도 다시 연락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의 가게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고 있었죠. 그 과정에서 박인규 씨는 자신의 내면과 마주했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이 공간을 지키려 하는가? 생각 끝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닌 이곳을 찾는 이들을 위해서다. 누군가의 쉼터가 되고 싶은 마음이었지. 결국 건물주와의 대화에서 박인규 씨는 가게 임대료 일부 인하와 계약 기간 연장에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크게 싸우지도 무리하지도 않은 평화로운 승리였죠. 가게 문을 다시 열며 그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쉼표는 멈추지 않는다. 그날 밤 그는 다이어리에 적었습니다. 위기는 또 다른 시작의 문이다. 나를 믿고 이 공간을 믿는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쉼표가
가게 문을 연 지도 1년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박인규 씨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작은 공간에 큰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동네 청년, 중년, 직장인, 어린 학생, 그리고 외로움을 달래려 찾아온 노년까지. 모두에게 쉼표는 잠시 멈춰 숨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었죠. 어느 가을 저녁 박인규 씨는 가게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추운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지만 내부는 따뜻한 조명과 커피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손에 들린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쉼표의 시작부터 위기, 그리고 다시 일어선 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문득 가게 문이 열렸고 젊은 여성과 그녀의 어린 딸이 들어섰습니다. 딸아이는 눈이 반짝이며 책장 앞을 뛰어다녔고 여성은 조용히 박인규 씨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이에게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박인규 씨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이곳은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언제든 오세요. 그날 밤, 그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든 쉼표가 그저 작은 가게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 속에 녹아들었구나. 그동안의 어려움과 갈등, 고민이 모두 한 줄기 빛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의 길을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이곳에서 시작될 것이다. 내 삶도, 그리고 누군가의 삶도 이곳에서 계속될 것이다. 박인규 씨는 가게 한쪽 벽에 새 간판을 걸었습니다. 쉼표, 모두의 이야기터. 그 이름처럼 이 작은 공간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그는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생은 쉼표를 통해 완성된다. 멈추고 숨 쉬고 다시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소중하다. 그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박인규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성공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었음을. 쉼표는 그렇게 또 다른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쉼표는 단지 커피 한 잔과 책 몇 권이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마음이 지친 이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 걸음 내딛는 공간이었죠. 박인규 씨가 만든 작은 가게는 우리 모두에게 삶의 진짜 가치를 일깨워 줍니다. 멈출 용기, 다시 시작할 힘. 당신의 인생에도 언제나 쉼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